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강무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입니다. 오늘부터 무릎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무릎 통증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엄청 많이들 고생하세요.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브로드한 무릎의 세계를 한꺼번에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3부작으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뭐 3부작으로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위주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3부작의 첫 시간으로 무릎 관절염, 관절염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많이들 앓으시는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저도 공부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부할 게 끊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무릎 관절염에 더 잘 걸리는지, 누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무릎 관절염 증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병증 위험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을 진단하는 방법이, 다른 질병은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혈액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릎 관절염은 특이하게도 나의 증상에 대해서 설문지 비슷한 거를 작성하면은 내가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무릎 관절염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거 한번 오늘 알아가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으로 만약에 진단이 되셨다면은 가능한 한 초기에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이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기, 말기로 지나가면은 이 관절염을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약도 하고 주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하는데 이 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주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들어보신 것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랑설레가 되게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마유 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스트 무징 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김철희 님께서 오셨고요. 오영도 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PD 님들께도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도 오늘 들어와 주셨습니다. 계속 제 강의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춘희 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제가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100페이지를 넘겨 버렸거든요. 100페이지를 넘기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130페이지짜리 S라인을 지켜라 척추 통증 뭐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리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해 주실수록 더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방송처럼 따로 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대답을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무엇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릎 관절염 그거 뭐 많이 써서 관절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거 반쯤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무릎이 많이 서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냐? 무릎도 닳고 그리고 무릎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무릎 구조 전체의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밑에 적어 놨지요. 연골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활액막에도 문제가 생기고 뼈나 인대, 근육까지 전부 다 변형이 일어나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관절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릎 주변의 모든 구조들이 다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이다. 우리 생각보다는 좀 문제가 크다.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 왔는데요. 이게 정상 관절입니다. 예, 색깔만 봐도 그 경계만 봐도 딱 정상이라는 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 이제 연골판이 이제 닳아요. 많이 쓰니까 닳지요. 그리고 여기 관절막도 이제 살짝 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부스러기가 천천히 염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되면서 이제 관절액 안에 색깔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이렇게 부어 올랐습니다. 이전 그림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전에는 관절면이 홀쭉했다가 이렇게 팽팽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절막이 손상이 된 게 더 커졌고요. 여기 염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놨어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염증이 심해진다. 그럼으로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 염증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고 이제 그 하중을 분산해 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의 변형이 일어나서 요렇게 뼈가 뾰족하게 골극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하면은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도 이르고, 그리고 뼈의 변형도 아주 심해진다. 이게 바로 무릎 관절염의 진행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무릎 관절염 1 기, 2 기, 3 기, 4기 중에 4 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무릎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른 것도 치료해야 되고 염증도 치료해야 되고 단순히 관절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절면도 치료해야 되고 활액막도 치료해야 되고 뼈도 치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할 게 많아요. 그래서 무릎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도 쓰고 관절 주사도 하고, 당장 아프니까 진통을 하기 위해서 약도 쓰고 신경 주사도 하고 고주파도 쓰고, 윤활 작용을 위해서 관절 주사도 하고 재생을 위해서 주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영 안 된다 싶으면은 재체를 위해서 인공 관절 수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김순회 님께서 PRP 치료 여주셨는데요. 요즘에 한창 핫한 주제이지요. 요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릎 관절염에 잘 걸리냐? 관절염 자체는 우리나라 환자분들 전체 만성 질환 진료 인원 중 전체 2 위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무릎 관절염은 고령의 여성분들께 많이 걸리는데, 이 고령 환자분 그리고 여성분들은 근육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주변에 지탱해 주고 하는 구조들이 적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만은 당연히 몸무게가 많으니까 무릎에 부담을 주겠지요. 손상이 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근육이 약화가 되어 있으면은 무릎 주변을 충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탄탄히 받쳐줄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기고요. 특히 한국인은 특히 과식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기를 하고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무릎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부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오다리인 분도 많고 해 가지고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측으로 관절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특성도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다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다리가 되면 이제 요렇게 오자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꺾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요. 그래서 안쪽 면으로 무릎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하게 안쪽 면으로 많이 생기는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이제 비만도 많고 스포츠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또 관절의 앞부분에 관절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쪼그려 앉기 많이 하죠. 무릎 각도가 90 도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무릎 쪽에 무리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리를 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인데, 요렇게 쪼그려 앉는 거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반다리 안 좋습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그 바닥에 앉을 때 약간 옆으로 이제 사선으로 앉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안 좋고요. 우리 예전에는 방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걸레질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무릎에 진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이제 여성 중년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굉장히 이제 차림새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깔끔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무릎 관절염이 좀 있으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냥 가사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쭈었죠. "혹시 땅바닥에 그 걸레질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그 빨래라든지 좀 되게 깨끗하게 사시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예, 하루에 대청소를 2 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손빨래를 하셨대요. 그래 가지고 무릎 관절염도 나이에 비해서 좀 심하게 와 계셨고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오셔 가지고 쪼끔 고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예전 생활 습관이 무릎 관절에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높은 하이힐을 착용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기사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릎 관절염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은 무릎에 무리가 가 가지고 오래 걷기가 좀 어려운 증상이 있고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정신적 장애 그리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수면 방해, 우울증까지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릎 통증이 심해지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릎을 많이 쓸 때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걸을 때 무릎 주위가 붓고 뻣뻣한 느낌. 근데 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은 30분 이하여야 됩니다. 30분 이상이면은 류마티스 질환을 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쓸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 오르거나 내릴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이제 양반 다리로 굉장히 쪼그려 앉아 있을 때, 쪼그려 앉기, 무릎 꿇고 앉기 등 무릎 관절에 방해가 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자세나 각도를 취하고 있을 때 무릎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많이 쓰면은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무릎 통증이 나아지냐 하면은 당연히 뭐 휴식을 취하면은 나아지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 내가 무릎 통증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하고 질문 굉장히 많이 주세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없는데 나는 소리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데 통증도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검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뚜둑, 뚜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불길한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불길한 소리들을 한번 이제 정리해서 왔는데요. 연골이 마모가 되었을 때 무릎을 움직일 때 눈을 밟는 소리, 뽀그락뽀그락 뽀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든지 비닐을 비비는 소리,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나면은 '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아, 이거는 좀 불길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꼭 전문의께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무릎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심해져서 연골이 마모됐을 때 이런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데도 방치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 선생님들께 관절 전문의 선생님들께 상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이제 서춘희 님께서 무릎 소리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무릎을 폈다 오므리기를 할 때 두둑두둑 소리가 납니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딱 이제 무릎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을 때마침 해 주셨어요. 지금 서춘희 님께서는 따로 이제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실제로 무릎 쪽에 주변에 통증이 없다면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나는 거는 괜찮지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을 밟는 소리라든지 비닐을 비비는 소리라든지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는 한번 검사를 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무릎 관절염 그대로 방치만 하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방치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무릎 통증이 있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심뇌혈관 질환도 생기고 고혈압도 심해지고 심장병도 나빠지고 당뇨병도 심해지고 비만도 점점 심해지고 그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면 뇌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치매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은 신경이 단순히 아픈 거를 넘어서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면은 "신경이 종국에는 고장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신경이 고장이 나는 신경병증성 통증까지 종국에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구토기어 발톱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40 대인데도 연골이 다 날아갔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40 대인데 연골이 다 날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구토기어 발토님께서는 뭐 이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좀 심하게 젊으셨을 때 다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 운동선수였다든지 아니면 프로에 준할 정도로 운동을 심하게 하셨다든지 어쨌든 간에 젊은 날에 무릎 관절을 굉장히 좀 혹사를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구토기어 발토님께서 "물 차면은 빨리 MRI 찍어 보세요."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셔 가지고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지 않습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는데 무릎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은 뼈의 변형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뼈의 변형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서 '아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몇 기로 진행이 됐구나.'라고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뼈만 보면은 정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만 보면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에 대해서 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많이 써 가지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만성 관절염의 경우가 많지만 젊은 분들은 무언가 사고나 이벤트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병과 다르게 젊은 분들일수록 MRI가 더 추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 놓으셨다가 혹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무릎 MRI를 추천하신다 하면은 웬만하면 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진행해 볼게요. 자 무릎 관절염 퇴행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릎 관절염이 내가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나의 퇴행 변화를 되돌릴 수 있나?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나?'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되돌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니까 어 무릎 관절염이 1 기, 2 기, 3 기, 4 기로 나눠져 있는데 1기 때는 "웬만하면은 좀 되돌릴 수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가능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1 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길만 남았고 "이거는 되돌릴 수 없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뻑뻑하거나 시큰거림이 있을 때부터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 그냥 뻑뻑한데 그냥 참지 뭐. 아 그 가끔 시큰거리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릎 관절염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릎 관절염일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릎 관절염 진단에는 거의 뭐 간단한 설문조사 정도면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아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의사들은 이제 오면은 이제 무릎이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을 움직이면서 중간에 소리가 나는지 여기저기 눌러보면서 아픈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관절이 부어 있는지 비대해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지만 그것들은 이제 의사의 몫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한번 진단해 봅시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단해 봅시다.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6 가지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6 가지 중에 3 가지 이상이면은 '나는 무릎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뭐 나온 게 아니고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Criteria 미국 류마톨로지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자, 내가 50세 이상이다. 그리고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다. 그런데 뻣뻣한 느낌이 30분 이상 가지는 않는다. 30분 미만이면은 어느 정도 풀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무릎 여러 군데를 눌러봤을 때 아픈 부분이 한 군데 이상 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좀 부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의 오른쪽이 아프면은 왼쪽하고 좀 비교를 해 봐도 돼요. 근데 양쪽으로 무릎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닮은 가족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면 쪽에 이제 손을 살포시 갖다 댔을 때 열감이 없어야 돼요. 뜨끈뜨끈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끈뜨끈하면은 바로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야 되고 뜨끈뜨끈함이 없을 경우에 또 무릎 관절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 가지 중에 3 가지 이상이면은 '아 나는 무릎 관절염이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3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 이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관절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뭐 설문지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데 병원 가면은 꼭 엑스레이를 찍어요.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규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지 무릎 관절염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뭐 악법이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 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저희가 이제 1 기, 2 기, 3 기, 4기 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이제 골괴사나 피로골절 등 다른 이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연골 파열로 인한 증상을 감별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파열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다치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께 오히려 MRI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관절염이 반드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가성 통풍이라든지 세균성 관절염이라든지 척추 유래 통증 등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 찾아가시면은 알아서 이제 감별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나,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매일매일이 휴일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0 61살 여성입니다.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적 치료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개선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휴일 님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의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수술은 무조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죠. 총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정답이 있었다면은 그 한 가지 정답만 모든 의사들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난립을 하고 있고 그 치료법들을 의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맞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 나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될 거야.'라고 하시면은 수술을 못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휴일 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술 권유를 이미 받으셨다고 하면은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종국에 나중에 수술을 받는 것을 이제 시점을 좀 미루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의 관절을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쓰고 싶다, 이런 의도였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다음 방송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살짝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카시아 향기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연골 주사를 6 개월마다 맞는데 괜찮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답은 "괜찮습니다."입니다. 근데 6 개월마다 맞는 연골 주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는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6 개월마다 맞는 것들이 이제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것들은 이제 6 개월마다 한 번씩 맞도록 이제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안정성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으시는 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연골 주사 하나만으로 치료가 완료가 될 것이다. 연골 주사 하나만으로 완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쌩쌩한 무릎으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의 쌩쌩한 무릎으로 다시 되돌려 가고 싶으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지시면 됩니다. 다시 회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로는 다시 회춘하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화는 피할 수 없고 우리 관절이 망가져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염은 완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일매일이 휴일님께서 슬프네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네,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걸.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무릎이 늙어가는 속도를 줄이도록 천천히 늙어가도록 최대한 다방면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도 써야 되고 주사도 해야 되고 고주파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릎 관절염은 평생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평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띄워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프시니까 통증 완화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쓸 수도 있고 진통 신경 주사를 할 수도 있고 신경 쪽으로 고주파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운동이 항상 거의 다 나오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통증 완화를 하냐?"라고 질문이 되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무릎 주변에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게 되면은 하중이 걸리더라도 이 근육들이 잘 흡수를 해 주고 또 근육과 인대들이 탄탄하면은 이 무릎에 힘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휘청휘청 걸리지 않고 탄탄하게 잡아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절염증. 관절염은 관절염증이니까 염증도 감소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제를 드시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진통 소염제 크림, 겔 타입의 크림 바르는 거 있잖아요. 무릎에 바르는 거. 그게 되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크림을 저는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고요. 여기도 또 나왔네요. "운동을 하니까 염증이 감소가 된다." 아니 "운동을 했는데 왜 염증이 감소가 돼요?"라고 당연히 질문하실 겁니다.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세포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염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관절이 점점 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절이 점점 닳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방법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마다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상황에 맞춰서 그 환자에 맞는 개별 환자 맞춤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은 부작용의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물도 쓰고 관절 주사도 하고 신경 주사도 하고 고주파도 하고 윤활랑 안에 주사도 놓고 뭐 스테로이드도 놓고 PN도 놓고 PDRN도 놓고 콜라겐도 놓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PRP도 넣고 아니면은 이제 비맥도 하고 아니면은 프롤로 주사도 하고 연부 조직에 콜라겐 주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의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자, 무릎 관절염은 1 기, 2 기, 3 기, 4 기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단계에서는 운동을 하고 체중 감량을 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생활 습관 개선, 운동 습관 개선, 체중 감량 이런 이제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릎 관절염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거가 됩니다. 그리고 2 단계 무릎 관절염 2 단계가 되면은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보통 이제 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제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이 치료에 굉장히 많이들 의존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무릎 관절염에서는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 단계 치료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운동, 내가 직접 하는 체중 감량, 내가 직접 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 단계가 되더라도 내가 직접 하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3 단계가 되더라도 내가 직접 하는 거 다 하면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도 하면서 수술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최고의 학술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 약물 치료입니다. 소염 진통제, 염증 감소 효과가 있고 의외로 연고 형태가 제일 추천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께 연고 형태의 소염 진통제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릎 영양제, 관절 영양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 무릎 영양제들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이슈고 굉장히들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글루코사민도 있고 콘드로이친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초록잎 홍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논문을 모아 봤더니 효과가 제한적이더라. 효과가 좀 없지는 않은데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아 추천하지 않는다. 요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 영양제 굉장히 많이들 관심 있어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시는데 맹신하지 마십시오. 관절 영양제가 내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복용하지 말라고 이제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관절 영양제는 보조요법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관절 주사 치료입니다. 관절 주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절 안에다 주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들 무서워하시잖아요. 뼈 주사. 뼈를 닳게 한다. 이제 그래 뼈를 삭힌다. 뼈를 녹인다. 이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한 15 년, 20년 전에는 좀 많이들 남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좀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의대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궁금해요. 도대체 그때는 얼마나 많이 쓰셨길래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써야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하고 궁금을 하기는 한데 일단 요즘에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이제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자주 쓰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관절 안에는 1 년에 3 회, 1 년에 3회 이하로 주사를 하기를 권고되고 있고 1 년에 3회 이하로 주사를 하면은 대체로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오히려 강력하게 권고가 된대요.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절염 환자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강력한 항염증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야 되는 분께 선택적으로 의사분들께서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고 강력하게 권고되니까 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절 주사들이 있는데요. 그 윤활제 같은 이제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자전거 체인이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이 시간이 많이 되면 이제 녹이 슬잖아요. 그럼 뻑뻑해지고 자전거가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에다가 한 번씩 기름칠을 주기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무릎 관절이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닳고 이제 뻑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 6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6 개월에 몇 번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한다. 그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요것도 이제 저도 쓰기는 하는데 이게 권고 사항은 좀 제한적이에요. 요것도 이제 효과가 아주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윤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쓰시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 주사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윤활 효과도 있는데 조직을 재생시킨다. 아 관절염이니까 관절이 닳는 것이니까 그 다른 것을 재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조직을 재생시킨다."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것 또한 효과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다.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통 관절 외에 쓰는데요. 어 관절외를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 쓸 수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지금 거의 연구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효과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PRP도 이제 요런 이제 관절 주사에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이제 재생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추천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절 주사가 있고 '아 나는 관절 주사 히알루론산을 맞아. 나는 관절 주사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맞아. 나는 줄기세포를 맞는다.' 이렇게 이제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관절 주사들이 유의미하게 관절을 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과학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점점 빠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절 주사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 주사가 나의 관절염을 다 재생을 시켜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주사 고주파, 아픈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는 신경 주변으로 신경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신경주사가 효과가 좋으면은 고주파로 이제 날려가지고 그 신경을 몇 개월 정도 마비를 시켜 드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윤활량 쪽에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염증 감소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프롤로 콜라겐을 관절 안이 아니고 관절 바깥에 건이나 인대 등에 주사를 해서 조직 재건을 기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직 재건 효과가 좋다, 있다가 아니고 조직 재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라는 거 제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네, 필요하면 수술해야죠. 근데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좀 젊은데 오다리가 심하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반드시 안쪽으로 내측으로 무릎 관절염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뼈를 조금 이제 쐐기처럼 이제 깎아내 가지고 오다리를 교정을 해서 하는 교정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정절골술을 이 수술이 필요하신 젊은 사람들한테 적재적소로 잘하면은 이제 관절 치환술 수술을 10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라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천공술로 관절에다가 구멍을 송송송송 뚫으면은 이 안에 있는 골수가 자극되어서 재생을 이제 촉진을 시킨다라는 수술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독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닳아버린 연골이 있는데 좀 잘 안 쓰는 부위에서 이제 뼈를 떼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술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병변이 작고 젊고 고강도 활동 환자에게서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 굉장히 핫하지요. 카티스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줄기세포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무릎 관련해서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현재로서 2025년 현재로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거는 단 하나. 줄기세포 이식술 수술에 쓰는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수술이에요, 수술. 여기 이제 구멍이 송송송송 뚫었죠. 이 구멍을 다 송송송송 뚫고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주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 수술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냥 주사만 하지 않고 뼈에다가 구멍을 송송송송 뚫었냐 하면은 관절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저항이 적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면에다가 주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른 데로 가 버려요, 주사가. 그 부분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 부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절면에다가 구멍을 드릴로 송송송송 뚫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줄기세포를 쏴야지 그 관절면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게 주사가 아니고 수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치환술, 예, 전치환술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3 기, 4기 굉장히 심하신 분들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염증 물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3 기, 4 기가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수술이 싫어 가지고 수술이 무서워 가지고 이 전치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계속 제대로 못 걸을 거 아닙니까? 못 걸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근육이 말라요. 근육이 마르면은 지탱해 주는 기 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이 망가지는 게 더 빨라져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걷다가 근육이 없으니까 휘청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다가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은 그대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 하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멀게는 이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수술이 무서워서, 단순히 수술이 싫어서 권유를 받았는데도 안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무릎 관절염 치료가 추천되나 하는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하나 딱 꼽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효과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가 좋은데 1 년에 3 번밖에 못 맞는다." 이런 제한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드리기 전에 잠시 이제 실시간 댓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무직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주위에서 들은 얘기로는 등산을 오래 하면 나중에 무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등산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편인가요? 다른 걷는 운동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완전히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이제 무릎 통증 운동이라는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등산은 무릎에 좋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등산은 20-30 대에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등산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등산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동안에 무릎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행위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행위도 좋지 않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행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무릎이 아프시면은 하지 마시고 계단을 내려가는 행위도 무릎이 아프면은 하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건 괜찮으냐?"라고 또 질문을 주실 거예요. "아유 계단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다던데요?"라고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단 오르는 거는 심폐혈관 지구력 향상에 좋고 그리고 계단 오르는 거는 젊은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계단 오르는 것 또한 내려가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무릎 하중에 이제 어 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아픈 분들께는 오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이 좋지 않고 계단 운동 자체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등산이나 계단 운동을 웬만하면은 무릎 환자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등산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노면이 일정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등산을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등산은 무릎 환자들에게는 권유하지 않고 평지 걷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평지 걷기는 무릎에도 하중이 많이 가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걷다가 좀 무리가 갔다. 이제는 '오늘은 이쯤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보다는 평지를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지은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 치료를 받았는데 자기 골수 줄기세포를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골수 줄기세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재생 능력이 더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맥이라는 치료 방법이고 우리 이제 장골등 그 골반뼈에서 안에 있는 골수를 주사로 빼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심 분리를 돌려 가지고 중간에 있는 층을 따로 빼 가지고 이제 관절에다 주사를 하는 건데 비용이 좀 상당히 비싸요. 그 효과는 "재생 효과가 좀 있다. 유의미하지는 않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종합 정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가? 3 개의 논문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모아 놓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논문은 주장이에요. 논문은 주장. A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고 B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고 C라는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고 다양해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이 논문에서 A라고 했으니까 A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B라는 주장도 있고 C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전체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해 놓은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들은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무려 미국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을 모아 놓고 거기다가 유럽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도 모아 놓고 그다음에 미국 정형외과 의사 협회 가이드라인도 모아 놓고 그다음에 관절 수술하는 의사들 협회 가이드라인까지 다 모아 놓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관절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대성한 논문들이 자마에 2021 년에 실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볼게요. 신호등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초록색이면은 '아 이건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면 '아 이 주사는 좀 이 치료는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황색이면은 '아 이게 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기본 치료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소염 진통제, 아니면 소염 진통제 연고가 오히려 초록색이에요. 이거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유 굉장히 효과가 좋았네.'라고 알 수 있고요. 우리 굉장히 지금 핫한 관절 영양제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예. 세계의 석학들이 집대성한 논문들을 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빨간불이네요, 빨간불.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주사도 이거 조건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아 쓰지 마라.'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관절 주사도. 스테로이드는 써라. 초록색. 필요하면 써야지. 효과 좋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관절 주사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우리 기대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의사들의 치료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체중 감소.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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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이거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초록색.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운동 습관 개선.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이게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는 건 줄 알았더니 무릎은 다르구나. 무릎은 내가 직접 치료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접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하고 운동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무릎 관절염 치료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나의 기대와 실제 효과는 좀 다르더라 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권유를 받으실 텐데, 사실은 그중에서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나중에 이제 괜찮은 걸로 증명되는 좋은 치료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사들 가이드라인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몇 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치료의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신중하게 치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치료는 환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꼭 관절 통증 전문의하고 직접 상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운동 치료 강력하게 권고된다. 최고의 치료 무릎 치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 준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도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최고의 치료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달에 무릎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 영양제라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양제는 크게 효과가 없고 추천할 만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에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셔 가지고 요것도 주제에 좀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 시리즈도 찍어 놨고요. 이번에 세계일보에서 대상포진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척추 시리즈도 왜 아픈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척추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척추 운동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찍어 놨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는 또 척추 신경성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취통증의학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프면 가는지에 대해서도 방송 찍어 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 2회 고정 출연 중이고요.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무릎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하고, 그다음에는 무릎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 영양제에 대해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에는 목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 6월 달, 7월 달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등하고 가슴뼈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신을 다루는 전신의 통증을 다루는 스케줄들이 꽉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질문들 다 캡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르게 별도로 기회를 만들든지 해서 꼭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